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의 미래 전망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강의로서는 네 번째, 제목으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무역전쟁, 군사전쟁, 기술전쟁. 이제 오늘은 기술전쟁입니다. 자, 군사전쟁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인데 강의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미래의 전망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상당한 눈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전쟁 내용 속에서 중국 패망은 가능한가? 기술전쟁으로 본 중국 패망사. 중국은 오늘날에만 기술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도 기술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패망한 예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 습성이 변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중국은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가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중국이 왜 망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앞에 내용 속에서 오늘 좀 결론을 지으면서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이 패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원인이 하나의 중국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뭐 하나를 주창하는데 왜 중국이 망하느냐 이러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은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시황도 있었고, 삼국시대 위나라도 있었고, 지금 앞에 있는 그 명나라, 송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를 추구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왜? 그런 조직과 관리할 힘과 능력이 없는데 자꾸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 시대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써줘야만 그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중국이 생긴 지가 몇 년입니까? 1948년도에 중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도 뭐 자기네들은 5천년 역사, 8천년 역사 그러지만 실제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100년도 안 된, 정말 6, 70년밖에 안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현재 강성하다, 강대국이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얼마 못 가서 또한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면 두 번째로는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이 두 번째 원인은 이 군비 경쟁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군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계속 여기 이쪽이 전부 다 전쟁터입니다. 그런 전쟁터지요. 이것도 이쪽 위로가 위구르가 있죠. 여기 남중국해, 여기에 또 전쟁을 또 하고 있죠. 대만 있죠. 홍콩 지금 또 문제되지요. 지금 현재 여기는 국경이 거의 조금 아직도 소강 상태지만은 아직도 분쟁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4군데, 그래서 중국은 어렵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그 조직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죽어도 연방정부들이 있어가지고 연방의 그 최고 주지사가
최고의 그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각 주마다 52개 주가 있으면서. 그런데 중국은 각 주에 대장이 없습니다. 주석이 그냥 그 무너져 버리면은 중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은 지금 요 100년, 중국은 100년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봐보면 중국은 망한 나라가, 그러니까 AD,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17개 나라가 망했고, 실제로 좀 드러난, 뭐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17개 나라가 망했고, 이렇게 금나라처럼 또 송나라처럼 이렇게 북송, 남송 이렇게 따지면, 북송, 남송 이렇게 따지면 17개 나라가 망한 거고, 이렇게 그 큰 걸로 쳐서 망한 걸로 하면 10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0년 동안에 그 망한 나라가 10개라면은 여러분 200년, 그 다음에 작은 걸로 치면 거의 100년 만에 거의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상당히 중국은 그 오래 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신있게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앞에 조선왕조 400년, 500년이죠. 그 다음에 앞에 고려도 400년, 500년이고, 고구려도 그렇고, 앞에 우리나라는 거의 뭐, 아주 역사가 어떻게 보면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상당히 나라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봐보면, 여기 청나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오는 데에 여러분, 지금 3개 나라가, 어떻게 보면 4개 나라가 섰다가 망하고 섰다 망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은 대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만의 이 중화민국을 세웠다가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들어갔죠. 그러는 바람에 거기는 중화민국이고 지금 본토에 있는 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중간에 나라도 여기에 또 망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한번 이런 거를 보면서 또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왜 기술에 의해서 중국이 망했는가? 자, 중국이 제일 첫 번째로 18세기에서 후반에 중국은 청나라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문물을 수용해서 부강하게 하고자 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된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제1차 아편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이 그냥 여지없이 졌어요. 그러니까 지니까 이제 우리가 왜 졌나 이렇게 이제 청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의했는 것이 원인이 뭐냐?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현대화가 되지 못해서 망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청나라에서 양무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1861년에서 양무 운동이라는 거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자.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해가지고 양무 운동은 19세기 중엽에 중국 청조가 맞이한 안팎 위기의 배경, 아편전쟁.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 아편전쟁이라는 게 뭔지를 아시죠? 1840년에서 42년 아편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망했잖아요. 중국이 이때에도 뭐 강대국이었죠. 중국은 역사상 중국은 계속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대국 노릇한 것이 없어요. 계속 남의 나라를 복속시키고 이웃 나라를 침탈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습성인데 그 습성을 지금 와서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1851년에 봉기아에서 태평천국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런 태평천국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종교적인 것입니다. 종교적.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나와가지고 중국을 뒤흔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고 1861년에 다시 또 영국이 프랑스와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베이징까지 완전히 함락해버렸어요.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한풍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도망갔죠. 도망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는 공친왕 이제 공친왕이 그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정변을 일으켜갖고 들어섰습니다. 이제 정변은 신유정변이라고 하는데 이 신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공친왕이 왕으로 들어서고 이때 이제 서태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엄마가 황제의 섭정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폭정이 됐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망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을 통해 가지고 중국은 제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양무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양무운동은 기술을 도입하는 거예요. 참 어쩌면 이때의 1800년도 후반기에 일어났던 이 내용, 1861년도에 일어났던 이 양무운동이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을 습득을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서양의 기술은 습득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날도 똑같은 게 그거거든요.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이되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날과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앞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양무운동에서. 그래가지고 이 양무운동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대만 사건, 류큐 사건, 이게 대만 사건이 류큐 황실, 그러니까 지금의 뭐라고 그래나 일본의 최고 마지막 섬입니다. 끄트머리의 섬인데 류쿠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류쿠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의 이 류쿠 왕국이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여기 대만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들어왔죠. 그런데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 바람에 이 온 사람들이 한 80명 왔는데 거기에서 50명을 넘게 그냥 대만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래서 또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청푸 프랑스가 이제 1884년에 이제 또 일으켜가지고 또 들어왔죠. 청일전쟁도 일어났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중국은 이제 패망했죠. 이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베트남이나 이런 조선이나 이런 것이 종주국 무슨 거기에 조공도 바치고 이러는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때에 종주권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때의 프랑스 대만 사건 청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중국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때였어요. 이제 지금은 이 루크라고 하는 데가 루크 왕국이라고 하는 데가 오키나와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오키나와가 그때 당시에 이 오키나와도 가야 사람들이 여기에서 건너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가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키나와도 독립하려고 얼마 전에 얘기를 나왔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허락하나요? 일본이 허락하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문제를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양무운동은 기술만 습득을 하고 정신은 습득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중국의 아주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어때요? 지금 오늘날도 지금 5G
이 기술은 지금 습득을 해가지고 뭐 어떻든 훔쳤든 뭐 어쨌든 해가지고 5G를 만들어서 세계의 하웨이가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회사로 커졌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서양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회사들이 전부 다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런칭페이 하웨이 회장이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군사적으로 전용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것인데, 런칭페이 하웨이 회장은 우리가 국가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반발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돈이나 환경들이 그 정부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화웨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은 너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도 좋은데, 가지고 있어도 좋은데 그거를 너희들만 쓰지 팔아먹지는 못한다 이렇게 막는 거죠. 막는 이유가 뭐죠? 정보를 빼내간다는 거거든요. 정보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정보를 빼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G를 통해서 세계의 그 통신망에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간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정치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조직을 바꾸라는, 민주주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양당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그래서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패권 전쟁.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고 중국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적 재산권도 내놔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쟁을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무 운동하고 어쩌면 같은지 몰라요. 기술력은 서양에서 받아들여갖고 중국이 막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났어. 양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 총포 있죠. 총포를 갖다가 양무 운동을 하면서 그 기술들은 전부 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서양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기술은 배웠는데 정치적으로 그때 청나라 때에 절대 못 받아들이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청나라가 패망을 하죠. 만약에 그때 정신적인 것도 제도적인 것도 바꿨다면 상당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나라로 변모됐을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쩌면 기술력은 받아들이는데 정신, 운영하는 방법, 조직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진핑 독재 정치를 가지고 그거를 지금 중국을 다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중국이 안 되니까 지금 중국의 주석이 모여가지고 짱쩌민이 하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의논했잖아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단 지도 체제가 돼갖고 제1위는 주석, 2위는 총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열을 해가지고 그게 7명의 상무위원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한다 그러는데, 그 서열이 정해진 이상 최고 우두머리가 왕초죠. 그러나 또 왕노릇, 최고의 그 지도자 노릇도 못하면서 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재산은, 물질은 늘어나가지고 환경은 변화를 시켰는데 제도와 조직은 못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와 중국이 망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조직을 보면 알아요. 미국은 52개 주의 권력을 고르게 분배해가지고 만약에 의회에서, 연방정부에서 어떤 법률을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그 주에서 그 법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주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주는 그 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아무리 연방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중국은
양회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양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자기네들은 누구도 거기에 반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중국은 상당히 그 기술력은 가지고 있어도 정치가 거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뭐 기술력이 있는데 뭐 돈이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뒤에 가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중국의 최고의 기업가는 통림주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알라바바라고 하는 거, 런칭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하웨이 1, 2, 3위를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게 최고의 기업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계의 지배력을 봐도 중국이나 이런 데에 여기 하웨이 휴대폰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삼성도 나와 있고, 하웨이를 따라, 하웨이가 이렇게 막 따라 올라와갖고 샤오밍보다가 더 이렇게 진척이 되어 있었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받아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력, 모든 그 서양의 기술력은 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훔쳤다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 기술력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 왜 그러냐?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자, 여기에서 정보력의 상실이다. 하웨이가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웨이를 무너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력이 중국이 상실됩니다. 세계를 경영하는데 정보력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보력을 미국만 갖고 있겠다. 미국은 아마 이 하웨이나 통신망을 아니래도 중국은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정보력을 엄청나게 훔쳤다고 하는 것이 몇 년 전에도 나왔죠. 그래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의 그 정보를 빼내갔다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인공위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보력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중국도 같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봐보세요. 정보력을 상실하니까 이거를 빼앗으려고 힘을 자꾸 기를 거 아니에요. 힘을 기르는데 군비 경쟁을 하는 거죠. 군비 경쟁을 막 자꾸 지금 현재 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 지금 현재 소련이 무너지게 된 것도 이런 현상이거든요. 막 군비를 갖다가 막 경쟁을 갖다가 막 해요. 근데 군비 경쟁을 할 때 그때에는 돈이 막 들어왔어요. 어느 날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재갖고 그걸 갖다가 모든 걸 막 투자해갖고 군비 경쟁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입원이 되는 기름을 공도박질을 치게 만들어 가지고 그만 내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수입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돼 버리니까 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중국의 현상이 그런 거예요. 자, 너희들 기술력까지 돈 막 벌어 그러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미국이 한유를 가지고 쳐버리면은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간 것이 지금 일본도 날아갔고 소련도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정보력을 상실하고 군비를 경쟁을 일으켰을 때에 지금 현재 이제 약화되는 게 내분 촉발이 조짐되고 있다.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짱쩌민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계열이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시진핑은 태자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을 쓰고 있죠. 그러나 이 지금 완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한번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중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분이 먼저 일어나야 미국도 중국을 치는 데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건드리는 게 뭐예요? 대만 문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 막 이거를 슬슬 흘리죠. 그 다음에 이제 군비 경쟁, 자꾸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데 가갖고 미국이 자꾸 미국은 설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지 않아도
그래갖고 미국이 지금 현재 항공모함을 보내잖아요. 보내면은 중국은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군비를 쫙 늙어 챙기는 거야. 아 그래, 우리도 이제는 힘이 있어. 우리도 군비 경쟁, 뭘 만들고 뭐 비행기를 스텔스기를 만들고 뭐 군함을 지금 현재 막 한목에 3대씩 2대 지금 제작하다가 또 이제 3대씩 제작하고 있다고 그러는. 그러면은 항공모함이 3대 4대 이렇게 됐을 때 그 주변에 따라야 되는 그 군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돈을 쏟아부어서 어느 정도 딱 올라갔을 때에 미국이 갑자기 환율이나 이런 걸로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들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다르게 하면서도 그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내분이 촉발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분명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정보력의 상실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제는 뭐 호랑이 등에 타는 것밖에 없어요.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인데 지금 현 상태에 봤을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무리 군비 경쟁을 해봐야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중국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결국은 중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뭘 해야 될 거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러잖아요. 한국은 중국과 이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된다. 일본 지금 현재 조금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삼성이나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공격하는 거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일본도 습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습성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약을 올려도 남의 나라를 그렇게 막 보복하고 이러는 민족은 못 돼요. 못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6.25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외침을 당했으면 우리는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복을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나? 자, 우리나라, 내 가정, 내 삶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마지막 7강의 감옥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인데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는 무엇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지금 현재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는 무엇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 이거죠. 그냥 막연하게 나는 식당 해가지고 어디 노동해가지고 나는 부자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가지고 무엇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나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기술대학을 나왔고 법대를 나왔고 신학대를 나왔고 제가 나왔는데 법대는 맨 나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법을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그러느냐, 법은 상식이다 그래요. 근데 법은 절대 상식이 아닙니다. 법은 전략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기준점이지 그것을 흑백으로 딱 나눠지는 게 없어요. 요번에 검찰총장 되신 분도 임명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뭐라고 그럴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그 기자가 녹음치 파일을 갖다가 어느 의원이 열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변호사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과연 그거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 수 있느냐, 총장을. 어림없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나니까 법이 무엇이다. 그래서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신학대를 안 나왔는데 내가 신학을, 기독교를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된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아는 그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철학, 가치관, 종교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혼재된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가치관이 혼재되고, 이데올로기가 혼재되고, 사상이 뭐 여러 가지 사상이다 보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그러죠. 종교도 뭐 이거 맞다 저게 맞다 막 이단이다 뭐 다 나와가지고 있는데, 아니 저런데 한번 모르는 사람이 걸려들면, 특히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려들면은 대학생들의 그 실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젊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실제로 봤다 이러는 거거든. 실제로 들었다, 실제로 그 학문을 내가 배웠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학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과 대입이 되면은 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종 문제, 문화 문제, 패권 전쟁, 지금 현재 뭐 유럽이 옛날에는 패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미국이 지금 패권으로서 세계를 장악했죠.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살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더군다나 내가 봤을 때는 참 그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이 자살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뭐 다 자살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그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참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경시풍조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노회찬 국회의원도 자살했잖아요. 나는 자살했는 사람들이 뭘 갖다가 막 자살했는데 막 그렇게 막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그 정치인들이 너무 우상화함으로 인해서 자살이라는 것을 방조하는 거, 자살은 뭐 별거 아니다, 자살을 그 청소년들에게 좀 경시하는 풍조를 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자살을 우리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참 문제가 많고, 기무사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얼마 전에 자살했죠. 이런 분들은 고위층이잖아요. 고위층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고위층이잖아요. 제가 지나온 세월에서 연예인 중에서 안타까운 최진실이 자살했는 거, 너무 안타깝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전미선이 이 며칠 전에 죽었잖아요. 자살했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로서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분들이 자살 경시 풍조,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이렇게 최고의 관리들이 자기의 그 존엄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한다는 거는 참 내가 봤을 때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렇게 가치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이렇게 자살로서 마무리를 지어버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참 붕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자살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은, 오직했으면 자살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남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하듯이 위기는 기회다 그랬어요. 기회는 날마다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날마다 와봐야 뭐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를 못합니다. 안 돼요. 날마다 그 기회가 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 우리가 보는 그 내용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핵무기는 퀴리 부인이 그 초창기에 그걸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퀴리 부인조차도 뭐라 그럴까요? 핵무기가 뭔지를 모르고 만졌던 거죠. 핵연료가 뭔지도 모르고 만지다가 그분 40대에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되니까 이게 핵을 만지면 그것이 피폭되는 순간에 백혈병이 되고 사람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키리부인은 그걸 모르고 그걸 만지다가 연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자는 본다. 기회가 오는데 준비된 자는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부자 됐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삼고 그러는데 어쨌든 부동산이 오를 기회를 아는 사람. 나는 지나간 세월에서 지금 얼마 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집 좀 사라고. 국가에서 오죽 했으면 집을 사라고 그랬겠습니까? 올라갈 테니까 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2008년도 위만 브라더스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월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을 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죽했으면은 집을 사달라고 부총리가 얘기할 정도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봤냐 이거요. 근데 몇몇 사람은 봤습니다. 저도 그때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전자봤을 때 내려갈 수 있는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7, 80%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됐다 해가지고 그때 저도 건물을 사기는 샀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준비된 자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준비된 자는 우리가 100명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뭐 7, 80%가 될 때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준비된 자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자기가 착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봐야 돼요. 달아봐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자살자들처럼 이런 데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세상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동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목사들을 비방하는 데 주저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준비합시다. 기회는 날마다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도 앞날에 정말로 좋은 날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